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가연입니다. 마지막이니까 10분만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과학 캠프 참여해가지고 연구원 견학 가서 이제 과학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서 조금 기회는 다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과학과 양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장애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탑3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혹시 해킹 가능할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플랫폼이 다양해요. 초전도도 있고 광자도 있고 중성원자, 이온트랩 다양한데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하면은 게임이 더 잘 돌아갈지 우리 집에 둘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아까 약간 답이 나오긴 했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상상이 되죠. 데스크탑도 있고 손안에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도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 하면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나오기는 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사실 이렇게 조금 큼직큼직하게 생겼어요. 어떠한 장치들이 되게 통합된 버전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 초전도 회로, 중성원자, 이온 트랩을 예로 일단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장면을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2대의 그런 양자 컴퓨터가 있는 거고, 저 안쪽에 원기둥으로 생긴 게 냉동기고 그 앞에 있는 게 측정 제어 장치들이 쭉 쌓여 있는데 제 키보다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 마스크 쓰고 있는 구석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냉동기를 관리하는 관리실이 또 이 공간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 최소 제 생각에는 2평 정도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크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바로 앞에 슬라이드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전도 회로, 중성원자,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를 갖고 왔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건데, 혹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사실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하면은, 중성원자와 이온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지만 회로는 조금 생소합니다. 초전도 회로의 특징인데요. 초전도 회로는 이제 조셉슨 접합이라는 특수한 거를 사용을 하면 원자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인공 원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생기죠. 원자거나 원자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거나. 그렇게 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큐비트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비트는 0과 1이고 큐비트도 기본적으로는 0과 1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에너지 레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레벨이 이제 0, 1, 2, 3 쭈루룩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0과 1, 1과 2, 2와 3 이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큐비트로 사용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2 에너지 레벨만 이용해서 큐비트를 만듭니다. 근데 0과 1만 한다고 하면은 비트와 다를 게 없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양자역학적 현상인 중첩과 얽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현상까지 포함을 해야 큐비트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양자역학적 현상이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기에 이 고전 컴퓨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보다 더 좋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살짝 들어가 보면, 중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자물쇠를 풀려고 했을 때 3비트의 경우에는 하나씩 준비를 해서 돌려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 8번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한 번의 시도에. 근데 여기서의 양자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시에 하지만 각 경우의 수마다 확률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이 확률적으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고전에서 기존에서는 100% 이렇게 넣은 대로 답이 나왔을 반면에 양자에서는 확률로 나오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에러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개발되고 있고 그 에러를 어떻게 하면은 줄이고 보완할 수 있는가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세 개의 경우로 예시를 들어서 사실은 그러면은 그냥 일일이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0개만 되더라도 저희는 1000번의 시도를 해야 되고 50개가 되면은 1000조 번을 뭔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가 훨씬 그런 연산이나 컴퓨팅에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얽힘이 그러면 연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사실 얽힘이 가장 예를 들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 물통이라고 쭉 연결되어 있는 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얽히지 않았을 때는 제가 지금 1번과 6번에만 물을 부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1번과 2번을 얽히게 만들었고 6번 양쪽으로 얽히게 만들었으면 근데 제가 1번 통으로 물을 부었지만 중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번에 부었지만 2번도 점점점 차오르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상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6번에 물을 부으면 5번과 7번에 물이 차오르면서 그 5번과 7번의 상태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얽히지 않았을 때는 제가 1, 2, 5, 6, 7을 각각 물을 부어서 바꾸게 했었어야 했다면 이렇게 얽히게 만들면은 이제 1번과 6번만 뭔가 행동을 하더라도 1, 2, 5, 6, 7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연산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얽힘이 양자 컴퓨팅에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큐비트 알았고 이제 어떻게 양자 역학이 컴퓨팅이 되는지 알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아까 그 장치를 봐서는 양자 컴퓨터가 뭔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봤던 거 그 장치 사진에서 실제 실험실 단계에서 생긴 냉동기와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 원기둥의 뚜껑을 열어보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샹들리에처럼 생겼어요. 이 샹들리에가 결국에는 이 큐비트를 제어하고 측정하는 이 신호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 제일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놓은 게 큐비트 소자이고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 위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칩에 큐비트가 그려져 있는 거고 그 큐비트들을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라인이 바깥으로 뽑아져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큐비트는 나오지는 않았고 이 칩 사진으로 봐서는 큐비트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큐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그룹의 사진을 가져와서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초전도 큐비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기 있는 보라색 그림 있죠. 큰 네모 2개 있고 가운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큰 네모 2개가 앞에서 말했던 커패시터고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게 조셉슨 접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큐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꼬불꼬불한 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결국에는 큐비트를 측정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들이 있는 거고 또 얽힘 만들어야 되잖아요. 큐비트와 큐비트 사이에 연결하는 그러한 라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아까 그 칩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BM의 경우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큐비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7개였던 게 22년에는 400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칩이 큐비트가 늘어날 때마다 그 아까 봤던 큐비트와 이상한 라인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꾸겨 넣어야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칩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근데 또 2차원으로도 늘리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냉동기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층을 여러 개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소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가할수록 크기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을 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과연 해킹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네, 약간 뭐 큐비트가 더 늘어나고 뭔가 기술이 발전된다면 그런 중첩과 얽힘을 쓴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플랫폼이 좋은 것 같은지 이 강연을 들으면 사실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플랫폼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가. 용도가 아마 다르다라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게임하는 데 쓰지는 않을 것 같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크고 몇백억 들여서 집에 둘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게임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양자 컴퓨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사용되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캠프를 통해서 이제 과학자의 꿈을 꾸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듯이 여러분들이 같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초대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